키키, 카카, 코코, 뭐해? 쿠쿠, 쿵쿵. 한글 가지고요. 그냥 이런저런 글자 만들어 보고 있어요. 히히, 하하. 한글은 참 대단하면서도요. 다른 문자들이랑은 확연히 다른 것 같아요. 그치. 한글은 우리말에 맞게 아주 훌륭하게 만들어진 문자이지. 한글이 만들어지기 이전엔 얼마나 불편했을지 상상이 안 가요. 내가 상상이 가게끔 해줄까? 예? 어떻게 해요? 내가 한글이 만들어지기 이전의 배경에 대해서 알아본 적이 있거든. 너 한자 공부해 봤지? 예. 근데 글자가 너무 많아서요. 그치. 한자는 글자의 수가 엄청나게 많아. 옛날 대부분의 사람들이 한자를 배울 엄두를 못 냈던 이유가 바로 그 점이었어. 안 그래도 일반 사람들은 열심히 일하고 세금 내느라 바빴는데 말이지. 그 정도는 저도 알고 있어요. 얘기는 이제부터 시작이야. 계속 들어볼래? 어, 예? 안 그래도 궁금하긴 했어요. 좋아. 지배계층에서도 한자를 제대로 쓰고 읽을 수준이 되려면 어릴 때 적어도 3년 이상, 길게는 10년 넘게 글을 익히는 데에 전념해야 했어. 요즘엔 학교에서 국어, 수학, 영어, 과학, 사회 등등 다양한 걸 가르치지만 당시의 학교 교육이라곤 한자와 한문을 가르치는 게 거의 전부였어. 모든 전문 서적들은 한문으로 쓰여 있었기 때문에 한문을 모르고서는 제대로 된 공부를 하기 어려웠었고, 그래서 한문 교육은 그 어떠한 교육보다도 우선시 되었지. 하지만 한문을 배운 사람들 중에서도 중국어 문장을 유창하게 쓸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았어. 우리말이랑 중국말은 너무나도 다르기 때문이야. 예를 들어 나는 너를 좋아해 라는 문장을 표현할 때 중국어는 주어, 동사, 목적어 순으로 얘기하고 이 순서는 엄격하게 지켜줘야 해. 반면에 우리말에서는 나, 너, 좋아해. 주어, 목적어, 동사 순으로 얘기하므로 중국어랑은 근본 순서부터가 다르고 게다가 주어랑 목적어에 특정 조사를 붙여주면 나는 너를 좋아해 또는 너를 나는 좋아해 처럼 경우에 따라서는 순서를 비교적 자유로이 바꿀 수 있어. 제가 아무리 오랫동안 영어를 배워도 영어 문장 하나 제대로 쓰지 못하는 거랑 마찬가지네요. 영어도 어순으로만 따지면 중국어랑 더 가깝지 우리말이랑은 많이 다르니까. 암튼 그러다 보니 그 당시에 쓰여진 글들을 보면 한자로 표기가 되어 있긴 하지만 결코 중국말이 아닌 경우가 많았어. 예를 들면 근데 너 한자 좀 알아? 아니요? 잘 몰라요. 그럼 한자 말고 영어 단어들로 예를 들어보자. 한자는 글자마다 고유의 뜻을 가진다는 건 잘 알지? 영어로 치면 영어 단어들만 가지고 한국어 문장을 만드는 건데 어떤 사람이 이런 문장을 적었다고 치자. 읽어볼래? Apple rang, pear rang, to gossip, 준비해. 사과가 울렸고, 배도 울렸고, 두 소문들이 6월... 도대체 이게 뭔 소린지? 애플은 너도 알다시피 사과이고, 랭은 울리다의 과거형이지만, 여기에서는 뜻은 무시하고 한국식으로 읽으면 랑이라는 글자로 해석할 수 있어.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다 보면 사과랑 배랑 두 개씩 준비해 라는 문장을 유추해낼 수 있지. 어떻게 보면 꼭 무슨 암호 같아요.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표기를 하다 보니 나중에는 같은 글을 가지고도 서로 해석이 달라지는 경우가 많아졌어. 게다가 같은 글자를 가지고도 사람마다 소리내는 음이 약간씩 다른 경우도 많았지. 소리내는 음이 다르다고요? 예를 들면, 너 이거 무슨 자인지 알아? 천, 하늘천이요. 그치. 오늘날엔 이 글자를 배워본 모든 한국 사람들은 천이라고 읽을 거야. 하지만 그게 가능하게 된 것도 사실 한글 덕분이야. 한글이 나오기 전에는 이 글자 하나만 가지고도 어떤 사람은 텐이라고 읽고 어떤 사람은 티엔, 첸, 천, 천 등등 사람마다 조금씩 다르게 읽을 우려가 얼마든지 있었어. 발음을 객관적으로 기록해둘 방법이 없었으니까. 글자는 또 엄청나게 많고 그로 인해 똑같은 문장을 읽을 때에도 뜻을 알아내는 사람도 있지만 제대로 알아내지 못하는 사람도 있었을지 몰라. 이걸 랑이라고 읽을 때랑 랭이라고 읽을 때랑 다르듯이. 다른 나라의 글로 우리의 생각을 기록한다는 게 그렇게까지 복잡할 줄은 몰랐어요. 엄밀히 얘기하자면 그냥 다른 나라의 문자가 아니라 언어 구조가 완전히 다른 언어의 문자야. 한글이 편리하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와, 세종대왕님께 정말 감사의 마음을 표하고 싶네요. 세종대왕의 노력으로 훌륭한 문자가 탄생했다는 건 엄연한 사실이지. 다만 세종대왕이 혼자서 글을 창제했는지 집현전 학자들의 도움을 받아서 공동으로 한글을 창제한 건지 아니면 세종대왕의 명을 받아 집현전 학자들이 한글을 창제했는지에 대해서는 아직도 논란이 많아. 세종실록이랑 훈민정음 해례본에는 세종대왕이 직접 한글을 창제했다고 기록되어 있고 성현이라는 사람이 쓴 용제총화 제7권에서는 세종대왕이 언문청이라는 기관을 세워 신하들에게 문자를 만들어내라는 명을 내렸다는 기록이 있고 주시경이라는 학자가 쓴 대한국어문법에는 세종대왕이 집현전 학자들의 도움을 받아 한글을 창제했다고 쓰여 있거든. 제가 알기로는 세종대왕이 한글을 만들려고 할 때 집현전 학자들은 오히려 반대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일부 학자들은 매우 강하게 반대했었고 그 중에 한 명이 총대를 메어 상소를 올렸다는 기록이 있지. 하지만 집현전 학자들 모두가 반대했던 건 아니었고 젊은 학자들은 오히려 한글 창제에 호의적이었다고 해. 반대한 이유는 뭐였어요? 일반적으로 나이가 들면 뭐든지 조심스러워지는데 그거 자체는 나쁘다고 할 수 없지. 근데 당시에 나이 많은 학자들은 한글이 당시 사회에 상당히 큰 변화를 일으킬 거라고는 예상했지만 구체적으로 어떠한 변화를 가져올지는 알 수 없었지. 그리고 당시 그 사람들이 걱정했던 건 그동안 중국으로부터 문화적으로 많은 영향을 받아왔고 중국과의 관계에도 많은 신경을 써왔는데 한글로 인해 젊은 사람들이 한문 공부를 게을리할 경우 나라의 미래에 오히려 해가 되지 않을까 하는 점이었어. 한글을 누가 만들어냈는지 확실한 증거는 없어요? 아까도 말했듯이 누가 창제했는지에 대한 옛날 기록들이 일치하지가 않잖니. 그래도 한 가지 확실한 건 한글을 창제하는 일에 대해서 어느 누구보다도 적극적이었던 사람은 바로 세종대왕이었다는 거야. 그런데 왜 그토록 적극적이었을까? 알아? 이건 어디선가 들은 이야기인데요. 새로운 법률이 만들어질 때마다 나라에서 공고문을 게시하곤 했는데 그럴 때마다 사람들이 한자를 잘 몰라서 엉뚱하게 해석을 한 사람들이 많았고 그로 인해 억울하게 처벌을 받는 경우가 많았다고 들었어요. 또 다른 이유는 글쎄요. 잘 모르겠는데요. 이런 기록이 있어. 어느 날 어떤 사람이 자신의 아버지를 죽인 사건이 일어났는데 세종대왕은 그 이야기를 듣고 큰 충격을 받았대. 그래서 충신, 효자, 열녀들의 이야기를 담은 삼강행실도라는 책을 신하들에게 편찬하도록 하고 백성들에게 읽히도록 했는데 문제는
백성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책에 아무리 그림을 많이 실어도 모든 설명들은 한문으로 쓰여 있었기 때문에 한자를 모르는 백성들이 쉽게 이해할 수 없었다는 거야. 어쨌든 백성들을 위해서였네요. 그리고 그 외에도 세종대왕이 그토록 한글 창제에 열정적이었던 또 다른 이유가 있었다는 의견이 있어. 뭔데요? 세종대왕이 한글을 반포한 후 간행된 최초의 한글 문헌이 뭔지 아니? 바로 세종 때 몇몇 신하들이 세종대왕의 명을 받아 지은 용비어천가라는 악장이야. 이 악장의 내용은 새로운 왕조를 세운 사람들의 행적을 예찬하는 이야기들이 대부분이야. 그래서요? 당시의 역사적 배경을 잠깐 설명해 줄게. 918년부터 1392년까지는 고려시대야. 외국에서 쓰이는 코리아라는 이름도 고려라는 이름에서 유래된 건 알고 있지? 고려의 마지막 왕은 공양왕이었지만 그에겐 실권이 없었고 사실상의 고려 마지막 왕은 우왕이었어. 조선의 첫 번째 왕은 태조이고 그의 본명은 이성계인데 이 이성계는 우왕의 신하였어. 1388년 몽골 제국이 약해지고 중국 명나라 세력이 차츰 자랄 무렵 우왕은 이성계에게 요동반도를 정벌하라는 명을 내렸는데 이성계는 아무리 생각해도 그 전쟁은 승산도 없고 오히려 일본의 침입을 불러일으킬 거라고 생각했어. 하지만 우왕과 그의 충신인 최영 장군의 완강한 입장에 어쩔 수 없이 군대를 이끌고 요동정벌에 나섰는데 위화도라는 섬에서 진을 치고 있다가 이성계는 마침내 군대를 되돌리기로 결심했고 이는 곧 반역을 의미했지. 요동 정벌을 위해 많은 병력을 거느리고 있던 이성계는 최영 장군을 체포하여 군대를 장악한 후 곧바로 우왕을 폐위시키고 4년 후에는 공양왕을 스스로 물러나게 하여 스스로 왕이 되고 나라 이름은 곧 조선으로 바뀌었지. 일종의 쿠데타였어.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조선은 유교를, 더 정확하게는 성리학을 정치 이념으로 삼았어. 따라서 왕과 신하의 관계, 우더른과 젊은 사람의 관계 등 사회의 위계 질서를 상당히 중요시했던 시대야. 근데 신하였던 이성계가 쿠데타를 일으켜 스스로 왕이 되었으니 성리학의 가르침과는 그야말로 엄청난 모순이었지. 조선의 네 번째 왕인 세종이 왕이 되었을 무렵에도 백성들은 여전히 고려시대의 풍습대로 살았고 조선은 나라 이름만 다른 쿠데타 왕조라는 인식으로부터 그리 자유롭지는 못했었어. 그래서 세종은 조선 왕조의 정당성을 글로 표현하여 일반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야겠다는 생각에 이르렀는데 일반 사람들이 한자를 잘 모르기에 세종은 배우기 쉬운 글자를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을 거야. 이런 주장에 대한 확실한 증거가 있는 건 아니지만 한글이 1446년에 반포된 후 최초로 간행된 한글 문헌이 바로 용비어천가였다는 점을 생각하면 어느 정도 일리가 있는 주장이지. 일리가 있다고요? 용비어천가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하자면 용비어천가라는 악장은 세종대왕의 명을 받은 몇몇 신하들이 지어냈는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세종의 아버지인 태종, 태종의 아버지인 태조, 태조의 아버지와 그의 아버지와 그의 아버지와 또 그의 아버지 이렇게 6명의 행적을 예찬하고 고려 왕조는 어차피 망할 수밖에 없었고 조선은 운명적으로 세워지게 된 나라이고 하늘도 이를 도왔다는 내용들로 가득 차 있거든. 그리고 그 후에 나온 책들은 삼강행실도랑 효경과 같은 책들인데 성리학의 가르침을 백성들에게 알리려고 한글로 번역된 책들이야. 다시 말해서 한글 창제는 세종대왕이 백성들의 불편을 덜어주려는 목적 때문이었을 수도 있지만 한편으론 세종대왕 자신이 좀 더 수월하게 나라를 다스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였을 수도 있어. 그래서 그토록 한글 창제에 적극적이었다는 얘기지. 꽤 그럴듯한데요? 다만 확실한 증거가 없기에 단언할 수는 없어. 그러기에 많은 역사가들이
여러 가능성을 열어두고 매우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지. 역사는 진실만을 기록할 때 역사로서의 가치가 있으니까. 어쨌든 세종대왕 덕분에 우리가 이렇게 편하게 한글을 쓸 수 있게 되었다는 건 확실하네요. 그 점 하나만큼은 이견의 여지가 없지. 하지만 처음부터 한글이 좋은 대접을 받았던 건 아니야. 일반 사람들한테는 일단 배우기 쉬운 문자니까 큰 호응을 얻었을 테지만 10년 넘게 한자를 배우고 쓰던 귀족들한테는 한글은 배우기가 너무 쉽다 보니 마치 장난감처럼 느껴졌을 수도 있고, 한자처럼 글자 하나하나에 뜻이 담겨 있는 게 아니고 글자를 조합하여 소리를 표기하니까 다소 생소하면서도 진지하게 느껴지지 않았을 수도 있어. 그리고 어쩌면 글자를 읽고 쓸 줄 아는 게 지배계층만의 특권이라고 여겼던 사람들은 한글을 그다지 반기지 않았을지도 몰라. 한자를 배우려는 10년 이상의 노력이 너무나도 아까운 나머지 한자만이 정통성을 지닌 글이라고 주장하고 싶었을 수도 있지. 암튼 이런저런 연유로 한글은 지배계층한테서는 멸시되었었고 공식 문서에서는 오랫동안 한문만이 쓰였어. 하지만 그래도 한글이 워낙 편리하다 보니까 일반 사람들에게는 널리 이용되었고 1894년에는 한글이 드디어 공식적인 국문으로 인정받기 시작했고 이후 많은 한글 학자들의 노력으로 표기법들이 다듬어졌지. 그동안 제가 한글을 쓰는 걸 마치 당연하다는 듯 생각했었나 봐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편하게 한글을 쓰게 된 데에는 오랜 시간에 걸친 많은 사람들의 노력이 있었네요. 사실 나도 한글 역사 전문가가 아니라 내가 해줄 수 있는 이야기는 한정되어 있어. 하지만 한글의 역사라든지 또는 그 배경이 되는 조선의 역사를 더 자세히 공부하는 것도 은근히 재미있어. 암튼 저에게 많은 걸 가르쳐 주셔서요. 정말 감사합니다. 글쎄, 나한테 고맙다고 하기보다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